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눔 CPS에서 사회복지사 1급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2015년 대비 즉 13회가 되겠죠. 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앞부분에 보면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매 교시별로 앞부분에 있는데요. 제가 써놓은 머릿말을 한번 읽어주시고 이 머릿말은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자료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안내에서부터 학습 방향까지 이러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오리엔테이션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고 또한 어떻게 출제가 되고 또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실제 이제 현장에 가면은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문항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것을 대비할 수 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국가자격시험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 관리 운영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많은 정보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사 1급을 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큐넷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죠.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3과목입니다. 3과목이고 영역은 8영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각 영역마다 25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2012회 문제부터서 25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 상반기 때 봤던 12회까지가 바로 25문항이고요. 그 전까지가 바로 30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40문항에서 200문항으로 줄었던 것입니다. 자, 2015년에 예정인 13회 문제도 각 영역마다 25문제씩 출제가 되어서 문항씩 출제가 되어서 모두 200문항이 됩니다. 합격의 기준은 6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0문항에 60%면 6, 20이 120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120문항을 맞추면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40%를 넘겨야 됩니다. 즉 1교시, 2교시, 3교시 제가 3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1교시가 한 과목, 2교시가 한 과목, 3교시가 한 과목에서 3과목 8영역입니다. 그래서 각 교시별로 40%는 넘겨야 됩니다. 40%를 넘기지 않으면 바로 과락이라 해서 아무리 120개 이상을 맞았어도 탈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각 문항당 1분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1교시는 2영역이고 3교시는 3영역이고 2교시도 3영역, 3교시도 3영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25문항, 25문항 1교시가 그래서 50문항이 되죠. 50문항 50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2교시와 3교시는 3영역이라 했잖아요. 따라서 75문항을 보게 됩니다. 75문항에 1분씩이니 75분씩 주어지겠죠. 물론 장애인분은 1.5배를 더 줍니다. 장애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장애인이다라고 해서 장애 신청을 하시면 1.5배의 시간이 추가가 되어서 일반 수험자보다 시간을 더 많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교재 앞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판서를 통해서 쭉 정리를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할 거예요. 미리 워밍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지선다형이 아닙니다. 오지선다형입니다. 그래서 좀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지선다는 조금 아리까리한 문제가 좀 적죠. 그러나 오지선다는 3개 정도는 커트가 되는데 2개 가지고 항상 고민하는 그러한 문항 스타일이 오지선다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아주 정확하게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응시 자격은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고요.
전문대학을 나왔다. 사회복지학과의 전문대학을 나왔다. 그러면은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이 있어요. 그 인정되는 기관도 여러분 교재에 쭉 있기 때문에 그 인정되는 기관을 쭉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 그런데 사회복사 1급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서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정이 안 되면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4년제 대학에 타학과를 나올 수 있죠, 여러분. 타학과를 나왔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나왔다. 4년제 대학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학점은행제로 해서 2급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라면, 갖고 있는 상태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타학과라 하더라도 사회복사 2급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학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대학원을 사회복지 전문대학원이나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대해서 쭉 전반적인 것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 합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세 과목 8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세 과목 8영역을 제가 교시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1교시는 사회복지의 기초라고 해요. 사회복지의 기초라고 해서 두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있고, 자, 이게 이제 25문항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25문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복지 조사방법론입니다. 사회복지 조사방법론. 자, 이게 이제 25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50문항이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2교시는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자, 2교시는 실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해당되는 과목으로서 영역은 세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론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도 마찬가지 25문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 기술론도 25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론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론도 25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교시는 빨간색으로 써보겠습니다. 3교시는 정책과 제도입니다. 정책과 제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3교시도 세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25문항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론입니다. 사회복지 행정론 25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제론이 됩니다. 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 법제론도 25문항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합계가 바로 200문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200문항의 이 시험을 여러분들은 치르시게 되는데요. 시험을 치를 때 1교시, 2교시를 본 다음에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교시를 치르고 나오시게 됩니다. 일반 수험자를 대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금방은. 자,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60% 이상이면 합격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200문항에서 60%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0% 이상을 개수로 한다면 6, 22. 그래서 120 정답수가 120개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50문항입니다. 50문항. 자, 여기가 75문항입니다. 75문항. 여기도 75문항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50문항의 60%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60%씩 넘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50문항의 60%면 5, 6, 30문항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30문항 이상 맞추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제가 60%를 말씀드렸으니까요. 근데 제가 앞에서 뭐라 했나요? 40% 미만은 안 된다 그랬죠? 40% 이 내용이 20문항이거든요. 아, 그러면 40%에 해당되는 20문항 정답수가 20문항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문항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이게 과락기준이라거든요. 파란색이 바로 과락기준입니다. 정리하면 50문항에서 20문항 이상은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5문항이 있습니다. 75문항의 60%, 75문항의 60%가 되겠네요. 여기가 30문항이니까 합격에 120문항까지 가려면 90문항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45문항 이상이 바로 60% 기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45문항 이상이 바로 60% 기준이라 말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40%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4를 곱하면 5, 4, 20, 그 다음에 7, 4, 28, 30문항이 되겠죠. 30문항. 75문항의 40%는 30문항이 됩니다. 여기서 40%, 여기서 40%. 자, 여기서 몇 문항이라 했죠? 30문항 이상이 돼야 됩니다. 30문항 이상이 되어야 과락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30문항 이상이 넘어야 과락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5문항의 40%가 아니에요. 50문항의 40%고요. 75문항의 40%고요. 75문항의 40%, 75문항의 4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영역에서 25문항의 40%, 25문항의 40%가 아니라는 것을 조심하세요. 자, 이런 것들 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락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과락으로 20문항 이상을 거의 맞춘다는 거고요. 30문항 이상을 거의 맞춘다는 거죠. 30문항 이상을 거의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락으로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떨어지는 분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분도 있지만 상당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제가 합격을 위한 전략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 30문항을 맞추고 여기 45문항 맞추고 45문항을 맞추면 딱 12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25개를 맞췄어요. 몇 개를 맞췄다? 25개를 맞췄어요. 자, 25개를 맞췄다면 과락이나요? 아니죠. 20문항 이상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25개를 맞췄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60%가 안 됐더라도. 왜? 여기서 더 맞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더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120개 이상을 맞추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 파란색으로 쓴 거 20문항, 30문항 미만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기셔야 돼요. 과락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정리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렸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전략 과목으로, 전략 영역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출제 기준을 판단해 봤을 때, 또 여러분들의 흥미도를 같이 판단해 봤을 때 말씀드릴게요. 자, 1교시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될 영역은 하나 정해야 돼요. 대개 보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조사방법론 중에서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많이 선호하시고, 또 이제까지 출제된 것을 어떤 문항에 대한 곤란도를 보면
이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이 최근에도 계속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교시에 전략 영역을 말씀드립니다. 전략 영역을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교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칭 인행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입니다. 자, 2교시에서 여러분들의 전략 영역은 하나면 안 돼요. 2개 해야 돼요. 왜? 세 영역이라 되니까 2영역은 잡으셔야 되거든요. 자, 실천론과 기술론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 여기에서 많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유사성도 있고 같이 공부하면은 진도를 좀 빨리 뺄 수 있는 게 바로 실천론과 기술론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과 기술론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두 가지가 또 시험에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안 됩니다. 사례 문제도 나오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3교시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률이 높았다, 낮았다라고 그걸 들었다 놨다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3교시입니다. 3교시가 어렵게 나오면 합격률이 뚝 떨어지고요. 3교시가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교시와 2교시는 조금 부드럽게 가세요. 근데 3교시 때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3교시의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게 좀 합격률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상당 부분이 되고요. 여기서 전략 영역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에 의하면 행정론과 법제론입니다. 행정론과 법제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제론을 많이 어렵게 생각하세요. 책을 보면 전공서적을 보면 상당히 두껍고 물론 소험서에서도 법제론이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강론이란 게 있어요. 법령에 강론이 있다 보니까 그 강론을 쭉 편집하다 보면 분량수가 페이지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행정론은 전통적으로 3교시에서 쉽게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세 영역 중에서는 그나마 쉽게 출제되는 영역이고요. 자, 법제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법조문을 나왔던 거, 기출되었던 것을 계속해서 좀 읽으시면 이게 보입니다. 법제론은 법대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 맞출 수 있는 거고 많이 보지 않으면 이것은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법제론이에요. 근데 제가 정책론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까지 공개됐던 문제가 9회, 10회, 11회, 12회, 4년이거든요. 그것을 쭉 분석을 해보면 정책론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정책론이 가장 어려워요. 물론 정책론을 선호하고 재밌어하는 분도 있지만 정책론에 출제된 것을 쭉 보면 출제 문항 곤란도가 가장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정책론에서 좀 개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여러분들의 선호도가 보편적으로 보면 선호도가 좀 낮은 것이 바로 정책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론과 법제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법제론을 하다 보면 사회보험이란 게 나와요. 공공부조라는 게 나오거든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나와요. 자, 사회보험법 5개가 있잖아요. 그거 법제론 시험에 나와요. 사회보험법 5가지, 산재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있죠. 그 다음에 공공부조가 있어요. 공공부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제정되어서 2014년 7월부터서 시행되는 거,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이런 것들이 공공부조 법률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의 일부분들이 정책론에 출제가 돼요. 정책론의 사회보장론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법제론을 공부를 잘 해놓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부지리로 정책에서 몇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법제론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고요. 또 법제론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언제까지의 법률을 봐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2015년 1월 달에 시험을 볼 것 같습니다. 2015년 1월 달 그 시험 문제 보는 그날까지 시행되는 법률이 시험에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것은 여러분들 시험 전에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는데 시험 본 후에 시행되는 게 있잖아요.
법률이란 것이 개정되고 나서 바로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한참 있다가 시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시행이 여러분들 시험 그 이후다. 그럼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고문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공고문에도 여러분들 앞에 페이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공고문에도 시험일 기준 시행되는 법률을 출제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성향을, 최근의 경향을 알아야 돼요. 법제로는 최근의 경향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의 경향을 파악하셔야 된다. 2014년 6월 16일 날 출간되는 나눔 CPS의 사회복지사 1급 수험서는요. 5월 달에 법제처에 들어가서 가장 최근이죠. 5월 달에 법제처에 들어가서 모든 법률들을 다시 편집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법령들이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후에 새로 제정되는 게 있고 새로 개정되는 게 있으면 책에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제가 강의를 할 때 보충 강의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위임물로 해서 보충 강의를 해드릴 수도 있고 커뮤니티 공간인 네이버라든지 다음 나눔복지교육원 사이트에 이 법령 참고 자료로 수험 정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험과 직결되는 그런 것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가장 최근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법제론에서는 필요합니다. 법제론의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기출문제 중에서도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9회 때 나왔던 법률이 바뀌었다. 그럼 이거 수정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개 정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맹신하면 안 되죠. 그러한 부분들을 수정해 놓은 기출문제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집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해서 다 풀어보실 건데 그러한 것들이 수정되어 있는가, 수정되어 있지 않는가를 꼼꼼히 살피셔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전략 영역 5영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인행사, 실천론, 기술론, 행정론, 법제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5영역은 전략 영역이라 했거든요. 25문항이 전체 문항이잖아요. 여기에서 20문항을 목표로 하세요. 20문항을 정답수로 합니다. 정답수 이거를 목표로 하세요. 목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하나 둘 셋 넷 5개거든요. 5개에서 5문제는 틀리고 20문항은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몇 개죠? 100문항 맞춘 거예요. 지금 5영역이니까 곱하기 5영역 하면 100문항을 맞추셨잖아. 100문항을 맞추셨고 지금 나머지가 3영역이 남았거든요. 조사방법론 남았고 지역사회복지론 남았고 정책론 남았어요. 거기 3영역에서 20문항 이상 못 맞추겠습니까? 맞출 수 있죠. 20문항 이상 맞출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8영역을 모두 다 골고루 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금상첨화인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시간도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선호하는 것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전략 영역을 5영역을 판단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문항은 맞춰두라. 20문항이 버거워요. 어떻게 20문항을 맞춰요? 그럼 18문항 정도 맞춰도 보여요. 18문항 정도 맞춰도 충분히 합격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높게 잡는 게 좋잖아요. 20문항을 잡아놔야 18개 정도는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이 5영역은 바로 20문항씩을 잡아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영역에서 20문항 정도 이상을 맞추면 되니까 훨씬 더 수월한 느낌이 들어요. 이 5영역 잊지 마세요. 이 5영역을 꼭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노하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별로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 그 성향이란 게 있어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부터서 그 성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인행사라 하죠. 자, 인행사는 크게 3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학자들의 이론이죠. 심리학자들의 이론이요. 보통 이걸 성격 이론이라 하거든요. 성격 이론이라 하는데
학자들의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발달 단계, 태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의 발달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경체계가 있어요. 환경체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에 문제가 출제되는 게 이 성격이론과 발달 단계 부분이에요. 여기에 한 20문항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것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1교시, 2교시, 3교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유사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묶어서 알려드릴게요. 실천론입니다. 저는 앞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실천론이 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할 거예요. 이론 강의를. 자, 사회복지 실천론은 우리가 보통 실천론 하면은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가치와 윤리적인 측면, 가치와 윤리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론, 비에스텍의 관계론. 그 다음에 이 실천론에도 기술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이 사례 문제가 나와요. 그게 바로 면접론에 있는 거예요. 면접론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실천의 과정입니다. 인테이크에서부터 평가 및 종결까지 실천 과정.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많은 부분 출제되는 게 관계론이라든지 면접론이라든지 실천 과정 이런 것들이 나오죠. 물론 가치와 윤리도 나옵니다. 한 두 문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부터 시작해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또 유사한 게 뭐라겠죠? 실천 기술론이라 했습니다. 자, 실천 기술론은 말 그대로 스킬입니다. 스킬이기 때문에 면접론이 또 다시 출제가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면접에 대한 기술, 면접 기술이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이 출제됩니다. 이 모델은 세 가지의 모델이 있어요. 개인 대상 모델, 집단 대상 모델, 가족 대상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모델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모델은 개인 대상 모델, 그 다음에 집단 대상 모델, 그 다음에 가족 대상 모델이 있어요. 자, 이러한 모델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실천 기술, 스킬적인 측면이니까 이 기술적인 측면, 여러분들이 면접 기술 많이 아시잖아요. 뭐 초점하냐, 명료하냐, 직면이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실천론에서도 출제가 되고 기술론에서 출제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기술론은 이 부분과 이 모델적인 부분이 다 중요하다. 특히 이 집단과 가족은요, 집단과 가족은 안 빠지고 나옵니다. 대개 이제 집단 같은 경우는 모델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지만요. 집단의 역동성이라든지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러한 집단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도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개인과 가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좀 더 잘 나옵니다. 개인 하면 생각나는 거 많잖아요. 정신분석 모델에서부터 역량 강화 모델까지. 그 다음에 가족 대상은 뭐 다세대 가족치료, 보엔의 다세대 가족치료에서부터 김인수 교수의 해결중심 가족치료까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론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론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론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론적인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추진체계 측면이 있습니다. 추진체계 측면. 자, 이론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델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뭐 지역사회 개념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이론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에 모델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모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잭 로스만의 모델이 있죠. 그 다음에 웨일과 갬블의 모델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왔는데 뭐 최근에는 뭐 포플, 테일러 로버츠 이런 것들도 출제 영역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모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진체계가 있는데요. 추진체계는 복지관, 그 다음에 자활사업, 자원봉사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것들이 다 추진체계에 해당돼요.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절반, 여기서 한 절반. 그래서 25문항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추진체계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추천하는 게 법제론입니다. 법제론인데요.
이 법제론도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당연히 강론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강론이 중요하고요. 자, 총론, 강론 중에서 이 총론은 한 5문항까지 출제가 됐었어요. 30문항 출제될 때. 근데 25문항으로 줄어들면서 이것도 같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문항에서 3문항 정도, 2문항에서 3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나머지가 R입니다. 나머지는 강론에서 출제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강론이 법이 여러 개란 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사업법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이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문제, 3문제, 5문제까지도 봤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기타 법률들이 있죠. 이거 말고 기타 법률들이 있는데 그 법률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2014년 6월 16일 날 출간되는 나눔 CPS의 사회복지사 1급 수험서에는요. 9회 때부터 12회 때까지 문제가 공개되었던 연도 9회 때부터 12회 때까지 나왔던 법률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9회 때부터 12회 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법률들은 빼고요. 좀 슬림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9회부터 12회까지 해서 출제되었던 법률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알아놓는다면 출제 경향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법제론 다음에는 당연히 정책론을 해야 됩니다. 법제론 다음에는 정책론을 해야 돼요. 정책론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정책에서 역사 파트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역사, 영국의 역사, 미국의 역사, 독일의 역사, 한국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영국 등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를 봤잖아요. 역사를 봤으면 복지국가가 나와요.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도 있고 복지국가에 대한 전환기 그러한 것들 복지국가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또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론에서 제가 사회보장 파트가 나온다고 그랬죠. 사회보장 파트 바로 앞부분에 길버트와 스펙트의 산물 분석 틀이 나옵니다. 산물 분석 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형이 있죠. 사회복지 정책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윌리엄스 길러버, 티트머스, 그 다음에 에스핑 안데르센, 그 다음에 조지 앤 윌딩 이런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사회보장론 파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보장론 파트에 보면은 사회보험도 나오고요. 사회보험도 나오고 공공부조도 나오죠. 그 다음에 빈곤지수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최저생계비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회보장론 파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책을 보십시오. 상당히 이제 골고루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행정 파트입니다. 행정론이죠. 자, 사회복지 행정론. 이 행정은 우리가 관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관리. 그래서 인사관리라든지 인사관리, 그다음에 조직관리, 재정관리 이것도 좀 골고루 출제가 되거든요. 골고루 출제가 되어서 그 다음에 기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관리라든지 홍보와 마케팅 이런 것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인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것도 출제가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재무회계 규칙은 이제 나눔 CPS 이론서 맨 마지막에 넣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시험 문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칙, 재정관리와 연관성이 있겠죠. 재정관리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행정론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 방법론입니다. 조사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순서대로 쭉 정리를 했어요.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라. 자, 행정론은 정책론과 연관성이 있어요. 전달 체계적인 측면에서. 자, 여기 있는 조사론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평가조사, 욕구조사 이런 걸 배워와요. 실천론에도 그게 있거든요. 지역사회복지론에도 그게 있고 정책론에도 있고 행정론에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론에서 마지막 총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평가조사, 그 다음에 욕구조사라고 하는 거죠. 평가조사와 욕구조사는 공통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공통 영역.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한다. 자, 그 다음에 조사론의 내용에서 좀 잘 나오는 것은 되게 목차를 보면 중간 부분이 잘 나오거든요. 물론 과학적 연구에서 연역법, 귀납법,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 이런 것도 출제가 되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조사 방법론의 유형이요. 어떠한 조사들, 그러한 유형부터 시작해서 가설, 변수, 그 다음에 측정, 척도, 그 다음에 신뢰도와 타당도, 그 다음에 실험 설계 이런 게 있죠. 실험 연구,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연구, 표집, 그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론, 내용 분석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잘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뒤로 갈수록 정책론, 행정론, 조사론 갈수록 골고루 여러 가지 것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물론 제가 이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뭐 인행사에서 뭐 심리사회 이론이라든지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 이거 다 쓸 수는 없으니까 큰 틀로 잡아드렸는데 어찌 됐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을 좀 잡아드렸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다시 전략 영역에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인행사 전략 영역, 실천론 전략 영역, 기술론 전략 영역, 법제론 전략 영역, 행정론 전략 영역이라 했어요. 이 5 영역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20문항 정도 맞춘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앞부분에 보면 이 앞에 나왔던 12회의 문제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번부터 25문항까지 이게 이제 어떤 것을 물어보는 것이냐 그러한 것들을 큰 타이틀을 좀 잡아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문항의 곤란도에 따라서 상, 중, 하로 나누어서 분석도 해보았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나눔 CPS에서 기출문제집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기출문제집에 이러한 것들을 좀 반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어떤 방향은 말씀을 드렸죠. 각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시고요. 최근의 경향을 2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합적 사고를 키우는 거하고 하나는 사례 문제입니다. 응용 능력이라 볼 수 있죠. 첫 번째가 종합적 사고 능력이에요. 종합적 사고 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영역의 문제인데 사회복지 실천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종합적 사고입니다. 분명히 사회복지 정책에 해당되는 건데 사회복지 행정에 끼어들어오고 사회복지 법제론이 끼어들어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종합적 사고 능력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초창기 시험은 단순 암기식으로 단답형의 문제가 많다고 본다면 이 시험이 10년 이상 되잖아요. 10년 이상 지나가면 이러한 종합적 사고나 응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2번째는 응용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은요. 사회복지학은 이 임상 학문이에요.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임상에 나가서 사랑과 봉사, 헌신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의 적용도 중요하다라고 봐서 사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죠. 사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실천론과 여기 있는 기술론 이러한 것들이 사례 문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상당 부분을 사례 문제로 넣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2015년에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합격률을 쭉 분석해 본 결과 여러분 교재에도 앞으로의 학습 계획 및 방향 보면 이 1회부터서 12회까지 합격률이 나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쭉 타다가 11회와 12회의 합격률이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거기 보시면 접수자 중에 합격률을 말고 응시자 중에 합격률을 보면 11회 때 28.3, 그 다음에 12회 때 28.8%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합격률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한 30%대로 생각합니다. 30%대. 그러니까
20%대에 머물러 있다면 합격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합격률이 낮은 쪽에 들어가거든요. 20%대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한 30%대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최악이 9회 때였거든요. 9회 때를 보면 14%입니다. 14%에서 그 다음 해 10회 때 무려 43%가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8% 떨어졌는데 12회 때도 28%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한 30%대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문제의 곤란도가 좀 잘 조절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시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 계획을 잘 짜시고요. 제가 학습 계획도 거의 짜드린 거나 다름없어요. 이러한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반드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론 정리가 가능하리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풀타임으로 공부하신 분도 있고 또한 직장생활 하신 분도 있지만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그러더라도 퇴근해서 꼭 동영상 2강 내지 3강은 듣고 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듣고 그 다음 날은 복습 타임으로, 그 다음 세 번째 날은 동영상 강의 듣는 걸로, 네 번째 날은 복습 타임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풀타임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동영상을 조금 더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전에 동영상을 들었다, 오후에 복습 타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튜디오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이론 강의를 진행해 나갈 거예요. 문제풀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론 강의가 끝나면 문제풀이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를 최대한 시간을 제가 할애해서 좀 최대한 빨리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동영상 강의를 좀 늦게 올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습을 하고 계시면 또 동영상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신다면 2015년 1월 달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때 가채점을 메웠을 때 합격하는 그러한 영광을 반드시 누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믿길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기 효능감이란 게 있죠. 자기 효능감이 충만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반은 합격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는 나눔 스페이스가 되겠고 도움을 드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커뮤니티 공간, 카페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